지금은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미국의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과거는 뭐 일본이고 어디고 뭐라고 했지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경쟁자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없는 공급망에 들어간다는 건 중국과의 경쟁을 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빼고 유일하게 진짜 면도날부터 탱크까지 그다음에 최신 반도체까지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 말고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 우리가 어느 공급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중국 공급망에 들어가면 우리가 중국한테 가격이나 뭐로나 이게 어렵죠. 납품업체 되는 거죠,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경제적으로 선택, 안보적으로 선택은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국을 놓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공급망 안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돼야 하고 미국과 서방이나 우리의 이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 사이에 가장 필요한 나라가 되고 그래야 중국이 우리에게 좀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 네, 투자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좀 그동안에 모셨던 주로 이제 경제 전문가들 주로 모셨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워싱턴 특파원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요.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에서. 그래서 좀 이 글로벌하게 펼쳐지고 있는 뭐 관세 협상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게 좀 글로벌하게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 이런 이슈들을 이제 과거에 이제 정치부 출신이셨고 그래서 워싱턴 특파원 오래 하시면서 이렇게 좀 와이드한 시각에서 이렇게 보셨던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 생션 조의준 대표님 모시고 이런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관세 얘기를 먼저 하긴 해야 되는데 미중 간에 이제 관세 합의가 지난주에 돼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도 좀 긍정 영향을 미치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단순히 이게 이제 뭐 145%까지 했던 그 대중 관세를 뭐 30%까지 115% 내렸다 뭐 이 수치도 수치인데 분명히 이제 여기에 이런 큰 협상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참 알 수 없는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대표님 좀 오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보셨을 때 이런 이 미중 간의 이 관세 협상이 이렇게 뭐 최종 타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잘 되고 한 뭐를 양측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밑단에서 어떤 일들이 오갔을까,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요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휴전이지 종전은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뭐 일단 뭐 90일간 유예한 그렇죠. 거에 불과하고요. 그 주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저는 중국의 움직임을 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 시점에서 중국이 그걸 타결할 때쯤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가서 곡물 협정 같은 걸 체결합니다. 장기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전까지는 보면 미국에서 중국이 어떤 곡물이나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이거를 협상을 타결했었단 말이에요. 1기 때만 해도. 예. 그런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90일 유예하고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한 그 시점에 네.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찾아가서 농산물 관련된 협정을 중국이 또 다 체결합니다. 이거는 1기 때와 같은 해법을 중국이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국이 뭐 미국의 물건을 바로 사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번에 그 발표할 때도 보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 협상이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느낀 게 미국은요 공정한 무역을 해야 된다고 계속 그걸 한 다음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기들 농산물도 사가고 중국이 내수를 키워서 미국산 물품 사가고 환율 문제도 대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중국 측 발표를 보면요 미국의 잘못된 관세 부과를 철회해라. 라는 게 중국 측 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뭐랄까 이게 얘기가 다르네요. 합의 다 해놓고 와서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90일간 시간을 번 거지 서로의 근본적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서로의 속내는 있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파국으로 가느니 여기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해가면서 우리도 시간을 벌고 왜냐하면 중국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열심히 했다 시즌 입장에서 하고 봤을 때는, 명분을 깰 때 깨지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미국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당시만 해도 증시도 불안해지고 뭐 채권 금리도 치솟고 이런 맞아요. 상황에서 네.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되고 하는 그 상황이 맞물려서 일단 90일간 휴전을 한 거지. 제 생각에 종전까지는 아주 멉니다. 이게 휴전도요, 디테일한 게 나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뭐 우리나라 6.25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휴전 협정 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총을 쏘지 않는다는 것만 한 거지, 군대를 재배치하고 뭐 구체적인 디테일로 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문득 약간 등골이 싸한 게, 언제든지 트럼프가 수틀리면 에이씨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다가 한번 뒤엎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중국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서 뒤엎었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번에 하다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타임라인에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뒤엎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요, 주가 지수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고 채권 금리도 좀 내려간 데쯤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뒤엎으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뒤엎는 거의 효과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래요? 시장이 거기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성이라는 건 예.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 2기 출범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던 게 보편관세 10에서 20% 부과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편관세 10% 있다 그러면 시장이 호재로 판단하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 10%라는 게 결국 계속 누적이 되면 만만치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시장을 뒤엎으면서 기대감을 계속 낮춰주는 효과로 인해서 어떤 뭐 기저 효과를 발생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또 시장에서 또 내성을 키워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좀 안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판을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그런 시대가 또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번에 무디스가 신용등 강등했잖아요. 네네. 2011년도, 2023년도 두 번 있었고, 그러니까 S&P, 피치, 그다음 이번에 이제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최고 등급을 이제 한 단계 내린 거가 되는데 주통험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시장에서 오히려 뭐 저희가 오늘 녹화하는 게 5월 20일인데 오늘 이제 그 신용등 강등하고 나서 지난 주말에 강등하고 나서 처음 열린 장이었는데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을 들어보면 우리 뭐 예상했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좀 대표님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시장은 계속 내성이 좀 쌓이는 거고 이런 소위 말하는 어떤 악재에 대해서 그게 또 아주 돌발 악재만 아니라면 예상된 악재는 일종의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밀어올리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뭐 시장이 이제 밀어올리는 힘도 그만큼 강하지만요. 또 이거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걸요.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용 등급이란 게 어떤 신용 회사들이 하지만 미국이 AAA에서 밀려났다 그래서 미국이 불안하다고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죠. 미국 사실 AAA 등급을 갖고 있는 나라 예를 들자면요. 독일도 있고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몇몇 강소국들이 AAA 무디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미국의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전혀 안전하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나라고 미국의 도움 없이 그 나라들이 AAA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도 항상 그 신용등급 논란이 나올 때마다 단순히 공화당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금융계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저 나라들은 우리가 없으면 전혀 안전하지 않은 나라인데 왜 저 나라들이 AAA이고 우리가 AA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또 그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된 거기도 하고 그 예측이 우리의 상식과 좀 물론 뭐 부채란 측면에서는
상식에 부합하지만 그 신용 등기라는 게 그것만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채가 높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패권국을 봤을 때 그 미국 전에 패권국이었던 영국은 훨씬 부채가 많았습니다. 그게 트리핀의 딜레마네요. 결국 예.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군요. 예,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패권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론 부채국 재정 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그걸 패권의 아주 근본을 아주 뭐 흔들 만한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대표님 모신 이유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주로 보는 사람들, 뭐 이코노미스트가 됐든 애널리스트가 됐든 그러니까 또 저희처럼 뭐 20년 이상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컨텐츠를 방송을 하고 영상을 만들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경제 쪽 이렇게 계속 경도대에서 보지 않고 정치라든가 하여간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 이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시장 등급이 강조됐으니까 미국 시장이 그냥 뭐 박살이 나고 그냥 뭐 글로벌 시장하고 우리 시장 환율 급등하고 금리 막 뛰고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는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죠. 우리 시장도 좀 오늘 오르거든요. 뭐 크지는 않지만 미국도 조금이지만 보합권이 좀 올랐고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제가 생각했던 근본적인 문제. 아니 도대체 미국이 뭔데 이렇게 강등까지 되고 했는데도 그리고 재정 적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갈까 했는데 이게 그냥 미국이 아니긴 하군요. 그럼요. 그 AAA라는 국가들이 미국 없이는 AAA가 아니라는 그냥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이런 시각에 좀 다른 차원의 시각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은 이게 옥상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유럽연합이랑 일본하고 협상이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계속 협상하고 있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나오는 기사도 없고요.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는 특히 뭐 유럽이야 강경 대응이 사실은 예고됐던 거긴 했는데 일본이 요즘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아베 정부 때는 정말 무슨 뭐 약간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표현까지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그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우리 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 국익이 더 중요해.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서 좀 의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본의 의견은 소위 말하는 좀 뭐 미국 입장에서 때는 뻣뻣한 태도,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모습.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읽혀지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 시절에 일본을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베 총리가 지지율도 높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국내적으로 미국의 압박을 버틸 수 있는 지지율도 있었고, 물론 지금보다도 상황이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 일본은 물가가 올라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겪고 있고, 이시바 총리 그 지지율도 아주 낮은 30%대로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일본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아무리 미국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올 7월에는 참의원 선거가, 그러니까 참의원이 일본의 상원 같은 건데요. 그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안 그래도 이 고통받는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일본 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리고 실질 소득은 지금 일본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물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분들은 평생 처음 이제 보통 한 40대까지만 해도 처음으로 3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란 걸 경험해보고 실질 소득까지 줄어드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총리가 미국에서 이런 걸 요구하니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 자살이죠. 이 내부적 요인이 아주 큽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라도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하듯이 이시바는 자민당 퍼스트, 이시바 퍼스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계산을 잘못한 면이 있고요. 뭐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표현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요. 완전 역설인데요? 말은 과격하게 하지만 결국 협정을 맺을 때는 온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영국하고 한 것도 봐도 상호관세 원래 10% 그래서 그 베이스라인만 하고 영국과는 거의 그대로 타결을 하고 철강하고 이런 거 쿼터를 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자동차도 10만 대까지는 그냥 10% 그대로 하는 식으로 다
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윈윈했다고 서로 이제 광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뭐 식민지냐 8천억 달러 이 광물 우리가 만든 펀드에 쌓이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못 쓴다 이런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들이 있은 다음에 결국은 보면 그 숫자가 없어요. 서로 이제 광물을 공동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 이제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서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수준에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을 얻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미국을 개입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찾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트럼프가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야 하고 그리고 유럽도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야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게 이제 서로의 묘수가 되겠죠. 참 그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었다고 그래도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그 미국의 역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견제, 뭐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일본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우방인데 그런데 일본의 정부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 일본이 특히 이제 뭐 이시바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민당 이 중심의 이 구조 정치 질서가 망가지는 걸 굳이 보면서까지 할 이유는 사실은 전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일본이 그렇게 대응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로 들어와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범정부 대표단이 이제 워싱턴 방문해서 또 실무협상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랑 좀 상황이 다른 게 정권이 좀 바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그 정권도 뭐 같은 성향의 정부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성향의 정부가 좀 이제 들어서는 상황인데 뭐 아무리 좀 현재 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뭐 중도 뭐 확장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기본 성향이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결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도 조금 의아한 면이 있고 이게 7월 8일이라는 그 관세 이거 상호관세 이후에 그 시한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이 현 정부가 이렇게 실무 협상을 계속해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요, 뭐 여기서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저도 뭐 그렇습니다. 없고요. 이 실무 협상을 해주는 건 미국의 면을 세워주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나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나면서 미국의 속내를 계속 파악하는 건 정권에 따라 상관없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 정부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단순히 이 협상만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저는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시간을 끌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도 한국은 진짜 대선이 있구나. 그러니까 얘들은 일본이나 유럽처럼 너무 푸시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있으니 그러니까 뭐 김현종 전 통상교섭 본부장 같은 분이 뭐 이재명 대표의 뭐 후보의 뭐 특사 같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좀 시간을 급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뭐 말을 하고 왔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좀 시간을 벌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오히려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우리 협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는지를 컨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종의 반면교사 역할을 일본에서 찾는다?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 면제받거나 일본의 힘으로 그걸 유예받거나 한다면 우리도 따라 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일본과 산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쩌면 양날의 검이죠. 일본이 예를 들자면 민감한 농산물을 많이 양보를 한다든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그러면 우리한테 오히려 협상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본이 어떻게든 그런 걸 지키고 자동차도 지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건 일본까지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이건 말이 되느냐 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 우리 관세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말하면
뭐 트럼프와 베센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미국 관료들은 우리의 그 논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일기 때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때도 저 FTA 다 전면 뭐 되돌림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다가 결국은 오히려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그렇죠. 쪽으로 결론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말했지만 과격한 온건주의자고 그분의 명분에만 맞고 네. 자신이 광을 팔 수 있는 거라면 네. 그게 중요하지. 그 안에 재협상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나 혹은 우리의 불이익을 우리의 경쟁국에 비해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뭐 특히 이제 김현종 속이 이제 FTA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경험이 갖고 있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외교나 통상 협상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뭔가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이 뭐 나중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돼서 좀 그런 부분은 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세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까 우리 신용등급 강등 얘기를 잠깐 해서 이게 또 워싱턴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위 말해서 뉴욕에 있는 뉴욕 특파원이 보는 시각과 이런 거를 워싱턴 특파원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가 좀 있어서 여쭤보는 질문인데 이 신용등급 강등 이게 워싱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이런 거를 읽혀질까요? 이건 뭐 무디스가 굉장히 괘씸하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뭐 봤을 강등이 두 번째가 몇 년이었지? 2023년이 두 번째고요. 2011년이 첫 번째였습니다. 2011년, 2023년. 네. 그때 제가 보면 저기 신용 등급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미국 관리들이나 어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이나 이런데 제가 인터뷰를 본 적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업소드란 표현을 많이 써요. 말이 안 된다. 불합리하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이 AAA고 우리가 AA란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축통화국이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많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뭐 말이 안 된다라고 뭐 그는 아예 그 레토릭처럼 쭉 말해오는 겁니다. 자신들의 논리를 만드는 걸 수 있지만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어떻게 미국 없이 안보가 안 지켜지는 나라들이 AAA고 가장 안전한 나라로 되고 미국이 그 밑이라는 건 좀 논리적으로 제가 봐도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각자 도생해라,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뭐 고립주의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니들 방해는 니들이 알아서 지켜. 그게 계속 얘기를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격한 온건주의자적인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향을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이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나토 보고 나토에서 탈퇴해서 이제 미국이 그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만 그렇다 해서 미국이 절대 나토를 탈퇴할 리도 없고 탈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하여간 방위비도 조금 더 하고 국방비 늘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토 군비는 엄청나게 확장됐고요. 지금 뭐 나토의 군비를 2% GDP 대비 2%로 맞추기로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까지는 1.5%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해가지고 뭐 100조, 200조씩 그때 1기 때 그렇게 군비를 늘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스페인 같은 나라는 아직도 뭐 최근입니다만 작년까지 1%대였어요. 그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나라들은 좀 정신을 차릴 필요도 있었던 겁니다. 많은 얘기입니다. 그러고 건 오랜 70년 이상의 평화에 그냥 찌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산 제가 뭐 딴 데서도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유럽의 번영은 체리 피킹하는 번영이었어요.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요. 러시아의 에너지를 맡기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에서 취하려 했던 그런 유럽의 번영, EU의 체리 피킹식 번영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안보에 안 해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러시아의 뒤에 EU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러시아의 뒷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죠.
지불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그걸 70년 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평화 배당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는 알고 보니 안보 부채였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마셜 플랜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사실은 2차 대전 전쟁 자체도 미국이 안 했으면은 완전히 그렇죠. 다 졌을 예. 거고 전쟁에서도 그렇게 됐고 미국의 도움으로 이제 이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결국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과 도움으로 이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후에 방위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네. 어쨌든 나토가 만드는 이후에 뭐 미국도 물론 자기들의 지정학적인 목적이 있었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결국 그것도 미국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고 네.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체리핑 그러니까 참 쉽게 그냥 편하게 그렇죠. 그냥 예. 의존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게 한꺼번에 이제 부채로 다가오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뭐 그건 꼭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쉽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이런 걸 누리다가 받았어야 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70년간 전쟁만 준비한 나라인데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뭐 방산이나 이런 산업으로 네. 오히려 또 기회를 얻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보면 그런 지정학적 위기에 오히려 우리가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를 해오고 북한이란 실존적 위협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에는 한국이 좀 덜 휘말리거나 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맞습니다.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대표님이 계속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어제였나요?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전화회담 뭐 2시간을 했네. 뭐 트럼프는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SNS에다가 이제 끝났어 종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푸틴은 또 딴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선 공약으로 대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전화 한 통하면은 푸틴이랑 얘기하면은 종전이야 이렇게 쉽게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당선이 됐고 지금 벌써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1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아니, 당선되고 따지면 벌써 한 3개월 몇 개월입니까? 작년 11월에 좀 2개월 한 6, 7개월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거든요. 전쟁 네. 종전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담도 몇 차례 좀 한 건데 별로 바뀌는 것도 없고 오히려 푸틴은 더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심지어 최근에 종전협상 그 터키에서 했나요? 네. 거기서 이랬던 종전협상에서는 러시아 협상단이 그 우리가 지금 이미 확보한 도네츠크 등 4개 점령지 그냥 내놔. 그러면 네. 우리가 협상해줄게, 아니 합의해줄게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다 보니까 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되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종전협상이야 뭐 그러면서 반발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네. 종전 될까요?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우선 이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협상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뭐 협상을 할 때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한테 말했잖아요. 너 카드 있니? 너 카드 있니? 그럼 푸틴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 카드 있는데. 왜냐? 지금 푸틴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있어요. 한국에는 보도 안 됐지만 서방의 이 멍청한 것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 그러면서 실례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와 웃어요. 네, 할 얘기는 다 했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제재의 겁을 먹으면 우리는 진다. 그리고 서방에서 제재를 한 다음에 풀어준 적이 없다. 쟤들이 제재 해제 약속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믿으면 안 된다라고 푸틴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거는 제가 봐도 맞아요. 그 말이. 그 서방이 제재를 해제해 준 적, 뭐 이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잠시 해제했다고 바로 트럼프가 복원시키잖아요. 마음대로 제재 해제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의회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유럽도 앞으로 더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기가 물러난다고 해서 크게 얻는 게 없거든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러시아도 상당히 이 전시 경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뭐 앞으로는 지금 뭐 근본적으로는 러시아 경제를 좀먹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버틸 힘은 지금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성장률이 더 올라갔던데요. 물론 그게 이제 뭐 군비 그렇죠. 군비에 넣고 이제 전시 경제로 성장률을 올린 거지만 어찌 됐든 성장률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자신들이 중국이란 그 뒷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버틸 수 있다는 걸 자신들이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도 뭐 과거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런 것도 있지만 소련부터 시작해서 이 소모전에는 러시아를 당할 때가 잘 없습니다. 맞아요. 이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고 있고 한데 이제 급한 이제 우크라이나야말로 이제
모든 면에서 열세잖아요. 인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지금 그다음 경제도 약하고 한데 거기서 우크라이나가 좀 더 밀려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그렇게 될까? 저는 뭐 그렇게 되면 좋고 정말 저는 그 말에 진짜 동의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정할 때 대학살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2차 대전이나 우리 6.25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하루 사이에 죽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기가 발전하고 하니까 뭐 요즘은 소강 상태라서 조금 덜해졌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대학살은 멈춰야죠. 멈춰야 되지만 권력자 그리고 트럼프는 앞으로 2년 길어봐야 4년 중간 선거까지는 한 2년 남은 지도자라고 한다면 푸틴은 훨씬 길게 10년 이상 남은 지도자라고 한다면 푸틴이 더 많은 카드를 시간을 더 오래 결국 갖고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중 관세 협상할 때 딱 그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 논리를 그대로 바꿔서 시진핑은 적어도 5년은 더 할게 5년이 뭐야 이제 27년에까지가 3기가 끝나고 그 이후에 또 5년 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한 8년 남은 건데 트럼프는 끼케야 짧으면 2년 길어야 4년인가 그러니 누가 더 유리하겠느냐 시진핑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딱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도 언젠가는 종전이 될 가능성은 어쨌든 과거보다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계속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떤 러시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협상안도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도 우리가 승리했다고 혹은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협상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있다면 더 이상 예전에 젤렌스키는 그 영토를 하나도 내줄 수 없다. 우리 영토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크림반도까지 이렇게 말을 해왔었거든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도네츠크니 뭐니 4개 점령지에 추가로 크림까지.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젤렌스키가 그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백악관에서 무안을 당하는 즈음부터는 이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과거보다는 더 생긴 건 사실이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유럽이나 뭐 러시아 내부에서도 어떤 또 새로운 환경이 생길 수 있고 정치는 생물이니까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글로벌 대불황이 온다든지 지금 침체가 온다든지 이러면 또 그런 게 또 추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은 푸틴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논리적으로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 생각해 보면은 시진핑이랑 그러니까 지난번 미중 협상 때도 그 얘기가 딱 나와서 그러네. 급한 건 트럼프지 시진핑이 아니네. 이거 협상 조금 잘못된다고 그래서 시진핑의 권좌에 뭐 대단한 큰 위험 요인이 될 것도 아니라는 건데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역시 푸틴도 마찬가지고. 참 그러면 요 얘기는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의 지정학적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건데 지금 뭐 더 잘 하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종전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뭐 4군데 5군데를 넘기더라도 결국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유럽은 트럼프의 압박이 됐든 자체적인 위협이 됐든 간에 지금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방비 예산을 대폭 늘린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이제 대폭 거의 좀 러시아 에너지를 아예 안 쓰겠다고 나서는 판이니까. 그럼 에너지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를 대폭 낮추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유럽이 앞으로 이제 변화할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의 도움이 과거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유럽이라는 데가 지금과 앞으로 3, 4년 뒤에 4, 5년 뒤에 유럽과 좀 어떤 면에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자 체제 또는 블록화 시스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럽이 이번에 그 루마니아랑 포르투갈이랑 몇 군데에서 총선이 그 선거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친 유럽, 그다음에 이러고 뭐 트럼프 또 반 러시아 이쪽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극우주의자들 떨어지고 친 유럽 쪽 그다음에 친 나토 쪽 이런 분들이 대부분 됐다고 그래서 그 블록화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계는
두 개의 공급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미국 중심의 공급망,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이 두 개로 가는데요. 그 유럽이 그러면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시다시피 뭐 AI나 첨단 기술, 반도체, 뭐 우리가 이제 21세기 현 시점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술이 유럽에 거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AI 관련해서는 뭐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핵심적인 뭔가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는 그 유럽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뭐 전통적인 강호로서 당연히 역할은 할 겁니다만 그 위상은 뭐 저희가 뭐 2000년대 초반이나 뭐 소련이 무너지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냉전이 무너졌을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못하고 맞아요. 유로화가 네. 도입됐을 때보다도 못하니까 아주 독자적인 블록화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 이제 국방비나 이런 국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홀로서기를 해야죠. 그동안의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 안보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그런 데선 하겠습니다만 유럽이 아주 미국과 떨어진 아예 독자적인 뭐를 구축한다. 라는 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체리 피킹의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드 사태 때문에 조금 일찍 중국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맞아요. 백신을 맞았잖아요. 2019년도에 예. 그 지소미아 사태 때문에 예. 소부장 쪽,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일본에서 어느 정도 하여간 예. 뭔가 모티베이션이 생겼고. 예, 그런 백신들이 저기 좀 영향을 미치는데 뭐 유럽은 중국에 대해서 최근 뭐 그런 백신 없이 이제 다 맞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어려움들은 또 상당 기간 가고 뭐 디커플링까지는 아니라도 디리스킹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낮추면서 중국과 갈라지려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유럽은 조금 더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딱 말씀하신 게 미국 중심의 공급망, 중국 중심의 공급망 2개 체제로 할 거다.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인데 이미 사실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라고 굳이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이 그 브릭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네. 대표적인 예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질문은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연결된 질문이 뭐냐면 독일이 헌법 개정까지 할 정도로 해서 국방비라든가 이제 이 예산을 대폭 늘리는, 그러니까 적자 재정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면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제 군사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채를 갚는 식의 이제 전략을 갈 텐데 한동안 우리 방산주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막 주가가 급등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우리한테 굉장히 큰 수혜가 올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납기일도 잘 지키고 가격도 좋고 그러면 성능도 굉장히 좋고 등등등 이런 장점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유럽에서 내놓은 거는 되게 이제 까다로운 조건들을 막 제시를 해서 예. 외국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유럽에 있는 어떤 그 무기를 이렇게 공급하는데 되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프랑스 관련된 얘기를 하나 들은 거는 프랑스가 자체적인 어떤 그런 방공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 시스템이 되게 미흡하다는 그 자체 국방위원회인가요? 거기 보고서가 나와서 좀 프랑스 내부가 상당히 논란스러운 혼란이다. 그러면 프랑스는 이를테면 우리처럼 무슨 사드라든가 뭐 또는 그 패트리어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LSM인가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자체적인 방위만 우리는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다. 천무도 있고 천궁도 있고 우리는 한 상황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그거를 유럽에 그거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쪽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미국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국은 이런 식의 유럽의 어떤 이제 자체 방위 강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필요한 일들이다 보니 우리한테 결국은 수혜가 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폴란드 같은 데서 우리 무기 사간 게 예. 뭐 눈으로 보고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보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급한 나라들은 당연히 사갈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위협이란 거는 지금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발트 3국이나 뭐 핀란드나 이런 나라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뭐 거기 이제 국방 뭐 하는데 회의차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은 지금 군복을 벗지 않고 잘 때도 군복 신고 자고 한대요. 그러면서 걔들 언제든 전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텐션이 올라가 있는 상태네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손세정제도 이제 전군에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왜요? 건데요. 손세정제가 지급됐다는 거는 이제
어떤 참호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 생리적 현상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싸울 때는요 그게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오염이 됐을 때 손세정제를 써서 물도 없고 손세정제를 써서 이제 하라는 의미에서 손세정제가 그 전투 요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지급됐다는 거는 언제든 전투에 너 나갈 수 있으니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로 하면 완전 군장을 하고 그냥 내일 전투가 나면 바로 투입. 왜 태세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유럽에 특히 러시아 접경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뭐 바로 며칠 전인데 어젠가 그젠가 러시아에서 에스토니아를 거쳐가는 예. 그리스 유조선을 납포했어요. 예.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 유령 함대라 그러죠. 뭐 위치 추적 장치 끄고 보험도 안 들은 그런 함선들을 또 납포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지역에 그 긴장은 우리 상상 이상인 겁니다. 우리가 매번 이제 북한과 부딪히고 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뭐 안보 불감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는 오히려 안보 민감증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이제 저강도의 전쟁이 그 주변국들과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심심하면 뭐 발트해에 있는 해저 케이블 끊기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끊긴 배를 잡고 나면 뭐 중국 배였다. 타고 있는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총성만 안 울릴 뿐이지 이 저강도의 그 어떤 심리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주변 지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정말 급한 상황이 됐다라고 좀 더 텐션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 무기 충분히 살 수 있죠. 뭐 그 더 이상 뭐 그쪽에서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같은 건 아니긴 한데 원전 같은 경우 프랑스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체코 쿠바니 원전 그거 발목 잡아가지고 좀 계속 계약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걔네들 지네 나라에 짓는 원전도 지금 보통 10년에 짓는데 14년인가 15년 된다지 못 짓고 있고 그 사이에 원전 건설비만 2배가 넘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이 무슨 뭐 이를테면 우리 뭐 탱크 100대 만들어줘 그랬을 때 탱크를 그게 뭐 몇 년 안에 100대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결국은 필요한 게 탱크 100대다, 뭐 자주포 뭐 50대다 그러면 그거를 1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뻗대면서 좀 뻣뻣하게 너네 우리 들으려면은 뭐 35%밖에 안 되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결국 지들이 급하면 말씀하신 대로 긴장감이 더 올라가면 그 규제들을 제한들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러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이거는 휴전, 종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러시아와 접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생존의 위협을 지금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실제로 침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이제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왠지 긴장이 되고 텐션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니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그렇죠. 유럽 사람들은 바로 이제 러시아 국경을 좀 많이 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대부분 러시아로부터의 침략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참. 오늘 마지막 좀 요거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앞으로 세상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 2개 체제로 나눠서 갈 거다. 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근소한 차이로 뭐 작년 기준까지만 보더라도 중국 수출하고 미국 수출이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만약에 수출이 대폭 준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성장률 완전히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고 딱히 우리가 뭐 중국이랑 편한 사이 나지 못해서 아주 뭐 적대국도 분명히 아닌 거고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고 미국이 트럼프가 아무리 저렇게 막 과격한 인권주의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과격하게 해도 결국 우리는 미국하고 안 갈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가면 도대체 우리는 옛날에 광해군 때처럼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등거리 외교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가 안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랑 가까워야 하는 게 너무나 맞고 그러네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미국의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과거는 뭐 일본이고 어디고 뭐라고 했지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경쟁자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없는 공급망에 들어간다는 건 중국과의 경쟁을 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빼고 유일하게 뭐 만들 수 있는 중국을 빼고 유일하게 진짜 면도날부터 탱크까지 그다음에 최신 반도체까지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 말고는 한국밖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그러면 말씀. 우리가 어느 공급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중국 공급망에 들어가면 우리가 중국한테 가격이나 뭐로나 이게 어렵죠. 납품업체 예. 되는 거죠,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경제적으로 선택, 안보적으로 선택은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국을 놓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공급망 안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돼야 하고 미국과 서방이나 우리의 이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 사이에 가장 필요한 나라가 되고 그래야 중국이 우리에게 좀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걸 레버리지로 중국과 교역을 한다든지 이쪽에 굉장히 우리는 이쪽 룰을 지키면서 그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중국이 우리를 대우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실 중국을 좀 폄훼하는 게 있잖아요. 예. 뭐 굳이 표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표현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써왔고 사실 그런 생각들이 뭐 대표님이나 저만 한 그 연배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근데 비즈니스라든가 무슨 특히 첨단 기술 관련해서 뭐 특히 요즘에는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뭐 중국을 갔다 오거나 중국과 그런 걸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혀를 차면서 우리 중국 너무너무 대단해 이러면서 오는 분들이 보면서 이게 분명히 뭔가 예전한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거고 미국이랑 이렇게 버금가는 정도 단순히 인구수만 뿐만이 아니라 경제 규모도 그렇고 기술력도 이제 특히 첨단 기술 쪽에 그렇고 근데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대부분 겹치는 게 많고 특히 제조업 관련된 부분 더군다나 그렇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중국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참 걱정인데 특히 2016년이었나요? 사드 사태 이후에는 이 반중 감정이 더 커졌잖아요. 뭐 중국도 그렇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공급망으로는 당연히 들어간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남는 데가 일본이거든요. 이게 일본이랑의 관계 설정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근데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요.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됐던 과거에는 이제 모든 물품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이랑 경쟁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분업화가 상당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반도체만 해도 그렇잖아요. 디램 같은 걸 보면 그렇고 제조업도 우리에게 부품이나 뭐 이런 거를 오히려 일본은 그 중간재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과거보다는 좀 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만 해도 우리가 일본 대비해서 상당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조선은 확실히 우리죠.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경쟁하는 거는 뭐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저희가 경쟁해서 이기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찌 됐든 뭐 일본도 우리에게 좀 굉장히 큰 경쟁자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더 크고 우리의 이익을 가장 침해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그 중국과 일단은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이득에는 맞다. 경제적으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우문을 드렸는데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중국도 자기네 공급망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럼 사실 중국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이랑 우리랑 혈맹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대신 이거는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그런 아이템들,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확실히 갖고 있다면 예전처럼 사드 때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죠. 사실 그런 나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조희준 대표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맨날 뭐 무슨 수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다가 이런 글로벌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오늘 조 대표님과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이런 지정학적 또 글로벌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뵙고 또 이렇게 인사이트를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